진 여신전생의 성공으로 인해 아틀라스 사업부는 꽤나 들뜬 분위기였고 게임 발매 일주일 만에 속편 제작이 확정됩니다. 제작진들이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건 전작인 진 여신전생과 직접적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지의 여부였는데요. 전작의 성공을 그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게임의 배경은 전작으로부터 꽤 긴 시간이 지난 미래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바로 상업적인 성공이었는데 전작인 진 여신전생이 약 2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어디까지나 마이너한 게임치고는 꽤 성공했다는 정도였고 미래를 위해서는 보다 대중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당대의 최고 히트작인 드래곤 퀘스트나 파이널 판타지 같은 성공이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50만 장 정도의 판매를 목표로요. 그를 위해서는 난이도 조정이 필요했고 편의성의 확보도 필요했으며 디자인적으로도 대중성을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후속작인 진 여신전생 2는 전작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플레이어들이 불편해했던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죠. 진 여신전생 2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아틀라스가 제작한 모든 게임들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작한 게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임이라는 구분은 과거의 페미컴으로 제작된 게임들만이 아니라 추후에 제작하는 페르소나 등을 모두 포함해서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악마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대폭 개선한 점은 여신전생이라는 시리즈를 팬들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진 여신전생 2는 악마 합체로 인해 생성되는 악마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합체 공식이 성립되었고 합체로 인해 주문이나 특기를 계승할 수 있게 되어 노력 여하에 따라 플레이어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파티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여신전생이라는 게임의 방향성이 단순히 스토리를 즐기는 던전 RPG 또는 위저드리의 다크 판타지 버전에서 벗어나 파티를 강화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그만한 리턴이 돌아오는 육성의 재미를 겸비한 게임으로 탈바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이 진 여신전생 2를 제작할 때에도 아틀라스는 여전히 규모가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전작보다 더 많은 내용을 게임에 포함하기 위해서 무려 1년 반의 개발 기간을 투자하게 되었지만요. 전작인 진 여신전생의 1.5배의 개발 기간과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 진 여신전생 2는 1994년 3월 18일에 발매되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 여신전생 2는 상업적인 성공이라는 면에서는 꽤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 여신전생 2는 30만 장의 출하량 중 약 25만 장을 판매했으니 20만 장 출하에 19만 장 판매인 전작보다 매출이 높긴 했는데요. 문제는 개발 기간이 반년 이상 더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극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는 아틀라스가 쭉 제작해왔던 여신전생 시리즈의 특징에서 기인했는데 여신전생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위저드리의 틀을 잇는 게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일본의 RPG 시장은 1인칭 시점에 위저드리형 던전 RPG의 유행이 완전히 끝나고 콘솔 게임기들의 그래픽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면서 파이널 판타지 같은 탑뷰나 사이드뷰 형식의 RPG가 유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어진 개발 기간 때문에 발매 시기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진 여신전생 2의 발매일로부터 정확히 2주 뒤에 파이널 판타지 6가 발매되면서 일본의 RPG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고 그야말로 RPG라는 장르를 완전히 평정했기 때문이죠. 실제 이 시기 슈퍼 패미컴의 발매 리스트를 보면 회사의 사정상 연기를 할 수 없는 무명 회사들의 게임을 제외하면 6월 중순까지 RPG라는 장르 자체가 아예 발매되지 않았을 정도로 이 당시 스퀘어라는 회사의 위상은 엄청났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6의 발매일에 가장 근접해서 발매된 진 여신전생 2는 사실상 팟판 6와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진 여신전생 2의 개발진들이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예기치 못했던 여러 버그가 발생해 홍역을 앓기도 했죠. 결국 진 여신전생 2는 전작보다 조금 더 나아진 판매량을 기록하긴 했지만 투자한 개발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편이었고 진 여신전생 2의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쏟아부었던 아틀라스는 원금 회수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진 여신전생 2의 개발이 아틀라스에게 마이너스로만 작용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진 여신전생 2라는 게임의 발매가 다음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진 여신전생2는 아틀라스에게 있어 그저 그런 수준의 성공에 지나지 않았으나 더 먼 미래를 내다보던 이들의 눈에 띄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당시 차세대 콘솔 출시를 앞두고 타도 닌텐도를 준비하던 세가와 소니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게 된 것이죠. 세가와 소니는 닌텐도의 서드파티 중에서 자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회사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닌텐도의 가장 강력한 RPG 타이틀을 제작하는 양대 회사, 즉 스퀘어와 에닉스를 단숨에 끌어들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충분히 지명도가 있는 타이틀을 가진 회사들을 먼저 자사의 서드파티로 영입하려고 했고 그 중 하나가 아틀라스였죠. 여신전생이라는 타이틀은 판매량 20만을 간신히 넘긴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콘솔을 발매하려고 했던 두 회사에게 있어서 아틀라스를 지지하는 팬층이 세가 세턴이나 플레이스테이션을 구매하기 위한 충분한 계기가 되어줄 거라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먼저 세가의 영업이사였던 테즈카 토시로가 직접 아틀라스를 찾아와 형사 드라마나 탐정물 요소를 넣은 진 여신전생을 세가 세턴으로 제작해달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고 이에 아틀라스는 슈퍼 패미컴보다 제작 로열티가 적은 세가 세턴으로의 기종 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니의 요시다 슈헤이도 아틀라스를 찾아와서 자신은 여신전생 시리즈의 열정적인 팬이며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사람들이 여신전생을 즐길 수 있도록 독점 타이틀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아틀라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죠. 하라노 사장은 닌텐도에서 아틀라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과 세가와 소니에서 재고 부담 없이 초기 판매량의 일부 또는 전량을 그들이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겠다는 제안에 즉시 세가 세턴과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플랫폼을 옮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개의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했는데 세가와 소니 모두가 초기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동시에 두 기종으로 게임을 개발할 만한 환경을 만들 수 없었는데요. 결국 하라노는 오카다를 불러서 최소한의 개발비로 6개월 만에 새로운 게임을 하나 빠르게 제작하라는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오카다는 그러면 게임의 완성도가 충분해지지 않아서 제대로 팔기 어려울 거라며 거절했는데 이에 하라노는 진 여신전생 2에서 사용했던 기본 요소들을 그대로 재사용해서 써보면 어떻겠냐고 설득하게 되어 새로운 게임을 하나 제작하게 되죠. 이게 바로 진 여신전생 2로부터 정확히 6개월 만에 발매된 진 여신전생 이프입니다. 진 여신전생 이프는 진 여신전생 1, 2편과는 달리 기존 시리즈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좁은 범위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잡습니다. 이 게임은 진 여신전생 1편에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일종의 패러렐 월드의 작은 고등학교를 게임의 무대로 삼죠. 세계관이 작아진 만큼 전체적인 스토리의 분량 또한 줄어들게 되었고 아틀라스는 이 공백을 메울 방법을 여러 방향으로 고심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진 여신전생 이프의 경우 여신전생의 아버지인 오카다 코지가 직접 모든 시스템에 관여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진 여신전생의 주력 스태프들은 이미 차세대 기기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세가 세턴과 플레이스테이션 중 어셈블리어를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슈퍼 패미컴의 개발 툴과 비슷한 면이 많은 세가 세턴으로 개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카다는 이프의 개발에 있어 대략적인 방향성과 아이디어의 감수 정도만 맡았으며 이 게임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스템적으로 방향성을 잡아간 사람이 바로 훗날 페르소나 시리즈의 메인 프로듀서를 맡게 되는 하시노 카츠라였습니다. 이프는 그 짧은 개발 기간 때문에 마계로 전이된 학교에서 6개의 탑을 공략해서 현실로 탈출을 목표로 한 심플한 구성이었는데요. 하시노는 그 작은 볼륨 내에서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지 않고 장시간 게임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색다른 시스템을 구상하는데 그건 바로 기존의 RPG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임 오버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성장의 요소로 바꿔버린 거였죠. 하시노는 1994년에 아틀라스에 입사하여 이프로 게임 개발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지만 기존의 메인 스태프들이 차세대기로 전환 준비를 하는 동안 이프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가디언 시스템을 구상하고 실제 게임에 적용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진 여신전생 이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게임에서 게임 오버라는 개념이 없다는 건데요. 플레이어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요단강으로 날아가서 카론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가디언이라는 악마가 플레이어의 몸에 빙의하게 됩니다. 빙의라고 하면 왠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바로 페르소나라는 게임의 원점이 이 진 여신전생 이프이기 때문이죠. 진 여신전생 이프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적을 격파하면 가디언 포인트라는 것이 쌓이게 되고, 주인공과 파트너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가디언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가디언이 주인공과 파트너에게 빙의되어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의 가디언은 반드시 사라지고 다음에는 어떤 가디언이 빙의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결정하게 되는 것도 재미있고요. 이 가디언 포인트를 어느 시점에 소모해서 어떤 악마를 빙의시키는지에 따라서 게임의 진행이 완전히 달라지는 매우 특이한 시스템이죠. 게다가 주인공의 성별과 타입에 따라서 빙의시킬 수 있는 가디언의 종류가 다르며, 게임을 엔딩까지 함께 진행하는 파트너 역시 무려 4명이 준비되어 있고, 누가 파트너가 되느냐에 따라 가디언뿐만 아니라 스토리에도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즉, 게임을 진행해서 엔딩을 보는 과정 자체는 짧아서 단기간 내에 엔딩을 볼 수 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게임성으로 가득 채워서 작은 볼륨을 멋지게 커버한 게임이 되었죠. 물론 이 진 여신전생 이프라는 게임 자체는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지 못했고, 기본 출하량인 20만 장을 전부 팔아내지도 못했으나 고작 반년이라는 제작 기간으로 15만 장 이상 판매라는 성과를 거두며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기종 전환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게임의 제작과 먼저 언급한 세턴용 진 여신전생의 개발로 기존의 여신전생 제작팀이 바빠짐에 따라 이프의 제작에 참여했던 또 하나의 팀이 플레이스테이션용 진 여신전생의 개발을 전담할 수 있게 되었죠.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아틀라스가 2개의 콘솔 게임 개발팀을 별도로 운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한편 세가 세턴으로 진 여신전생을 제작하기로 한 아틀라스에게 세가는 그룹 단위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4년 당시 소니 진영도 세가 진영도 자사의 제작 스튜디오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RPG 브랜드를 거의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할 수 있는 진 여신전생에 걸린 기대는 상상 이상이었고, 그래서 세가는 아틀라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죠.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3D 기술의 전수인데, 당시 일본에는 3D 기술에 능통한 회사는 거의 전무했으며 게임 업계에서는 세가와 남코가 그나마 제대로 3D 기술을 연구한 수준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세가는 당대 3D 기술력의 독보적인 1인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세가는 진 여신전생이 3D로 제작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방송용 비디오 시스템인 베타캠을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며, 진 여신전생의 제작 기간 동안 하네다의 3D 스튜디오에서 매일 2명의 스텝을 아틀라스로 출퇴근시키며 함께 일하게 했을 정도였죠. 이렇게 제작된 네 번째 작품이 바로 진 여신전생 데빌 서머너인데, 이 작품의 컨셉은 2D와 3D로 제작된 하이브리드 그래픽을 채용하는 거였습니다. 당시의 3D 기술로는 인간을 리얼하게 3D로 조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배경만을 3D로 제작한 다음 셀화로 인물 그래픽을 붙여넣어서 3D CG와 2D 일러스트의 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3D로 제작된 여신전생의 매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렸죠. 데빌 서머너의 제작에서 또 한 가지 부각된 것은 세턴의 동영상 재생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하는 쇼케이스로서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데빌 서머너는 트루모션과 시네팩 코덱을 혼용해서 그래픽을 표현해낸 유일한 5세대 콘솔 게임이라는 특징도 가질 수 있었죠. 재밌는 사실은 여신전생 제작팀이 3D 표현을 이 데빌 서머너로 처음 익혔기 때문에 이 방식이 대중적인 3D 제작 방식이라고 오해해서 훗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제작되는 여신 인문록 페르소나에 그대로 사용했다가 CPU가 과열로 프리징이 되는 버그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게임업계 전체가 3D 기술에 대해서 무지했고 처음 겪어보는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데빌 서머너는 같은 시기에 발매된 대부분의 게임들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뛰어난 그래픽 표현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뛰어난 그래픽 표현력은 한 세대 전에 16비트 게임기와는 달리
카네코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게임 내에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졌죠. 덕분에 데빌 서머너 시리즈 특유의 하드보일드하고도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다수 등장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이 작품의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데빌 서머너는 차세대 게임기와 CD의 용량을 활용한 게임답게 시스템 면에서도 종래의 여신전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오카다는 기본적인 여신전생스러움은 그대로 가져가되 100배 이상으로 늘어난 용량을 풀로 활용해서 완전히 달라진 여신전생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인 것이 바로 단조롭기 그지없었던 기존의 악마 회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거였습니다. 사실 악마화의 회화는 1989년에 스즈키 카즈나리의 퇴사 이후 질적으로 딱히 발전한 것이 없어서 상당히 빈약한 편이었는데요. 진 여신전생 데빌 서머너에 활용된 전체 대본량은 텍스트 파일만 1MB 이상이었고,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악마의 회화로 채워져 있었으며, 이 중의 절반가량은 악마 회화에 사용되는 로직과 분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표기되는 텍스트량은 용량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화의 용량을 많이 쓴 이유는 악마의 성격과 달의 변화, 그리고 플레이어의 답변 조합에 따라 악마의 반응 패턴도 달라지고, 여기에 더해 악마의 감정 상태를 처리하는 로직과 분기 데이터를 전부 넣어두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패턴의 절반가량은 최종적으로 더미 데이터로 남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세턴의 메모리 기능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언급했듯 데빌 서머너의 그래픽은 동시기의 게임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로 인해 텍스처와 배경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만으로도 메모리가 벅찼고, 그에 따라 원래 오카다가 기획했던 수많은 생각들이 구현되지 못했죠. 이렇게 삭제된 데이터 중 대표적인 것이 악마 합체 및 소환 시에 고유의 짧은 대사를 음성으로 출력하려고 했는데 삭제된 것과 회화 알고리즘이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해진 것, 그리고 대기 상태의 악마들의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축소된 것 등이 있습니다. 32비트 머신인 세턴의 CPU와 램으로도 전부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 여신전생 데빌 서머너는 방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었던 셈이죠. 데빌 서머너는 이렇게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의 상당수를 구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와의 다양한 대화 패턴이나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육성할 수 있는 조마 시스템, 악마의 충성도를 관리하는 바이스 시스템 등 기존의 진 여신전생을 훌쩍 뛰어넘는 스케일의 대작 RPG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진 여신전생 데빌 서머너는 악마를 다루는 게임이면서도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로 발매를 잡는 바이럴 마케팅을 앞세우며 같은 달 1일에 발매된 버추어 파이터 2와 함께 세가 세턴의 연말을 장식하는 킬러 타이틀로서 발매되었죠. 데빌 서머너는 게임 자체의 완성도에 더해 세턴으로 제대로 된 정통 RPG가 거의 없었다는 환경까지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총 40만 장의 출하 중 36만 장을 팔아치우며 시리즈 판매량 최고치를 경신했고, 버파2와 함께 세턴의 200만 대 출하를 견인한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히트로 인해 이제 아틀라스를 마이너한 게임에서로 취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틀라스의 경사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는데, 그건 바로 데빌 서머너와 같은 해에 출하된 아케이드 머신인 프린트 클럽의 성공이었습니다. 아틀라스의 나오야 사장이 기획하고 세가가 실기를 제작한 이 프린트 클럽이라는 아케이드 머신은 부스 안에서 사진을 찍은 후에 다양한 필터를 그 위에 씌워서 스티커로 출력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즉석 스티커 사진 촬영 기계였죠. 프린트 클럽은 당시 여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여성들이 게임 센터를 찾게 하는 일종의 문화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프린트 클럽의 기기 제작은 세가에서 했고, 아틀라스와의 계약은 양사 간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수익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아틀라스의 재무 보고서 및 업계 분석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기기 판매 수익의 약 20%와 소모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얻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요. 1994년에 아틀라스의 연간 매출은 약 57억 엔이었으나 프린트 클럽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1997년에는 370억 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시기의 아틀라스 게임들이 대부분 성공을 거둬서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아틀라스의 내부 보고에 따르면 전체 수익의 70% 이상을
프린트 클럽이 벌어준 해도 있었다고 할 정도였으니 아틀라스의 운명을 바꾼 것은 여신전생이 아니라 사실 프린트 클럽이었던 셈이죠. 이 뜻하지 않은 성공으로 인해 아틀라스는 자금 걱정 없이 개발에 열중할 수 있는 배경을 얻었고 마침내 운명의 199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32비트 게임 시장과 아케이드에서 성공을 거듭하던 아틀라스는 그 이후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